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 봉헌과 함께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스타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방송사 프로그램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불륜과 사생아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지목하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방송사도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서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저출생 문제가 소득과 고용, 양육 불안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은행이 전국 39세 미만 미혼 남녀 1000명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나친 경쟁과 고용 불안, 그리고 주거 문제를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생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런 불안 요소를 개선한다면 합계 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국회가 이런 상황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해외 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소멸국가로 지목하고 출산 당사자들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지 않는다면 출생률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비공개 오찬을 가졌네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또 이제 새로 임명된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게 기억하기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네. 이후부터.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만희 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대화 주제는 민생 정책과 예산, 또 무역 수출, 부산 지역 개발 사업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총장이 약간 묘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찬이 네.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이제 김기현 지도부 사이에 계속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당 주류와 지도부 인사들이 다음 총선 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뭐 그게 총선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이제 그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김기현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좀 당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 알력 뭐 이런 좀 갈등 이런 것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김기현 지도부를 이제 윤 대통령이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한 것이 윤 대통령 김기현 지도부 쪽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보다 해몽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힘을 실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현 위원장이 이틀 뒤인가요? 뭐 회의 열고 비대위 구성을 뭐 제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뭐 반대되는 물론 정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지금 대통령실에서 며칠 전까지 근무하다가 이번에 교체돼서 다음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강 수석 같은 경우에 충남 예산인가 예산 홍성인데요. 예. 아침 인터뷰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혁신위 쪽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이제 김기현 대표나 이제 지도부 측에서 이제 혁신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개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원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윤심의 메신저로 지목된 뭐 지금 현직 장관이라든지 뭐 전 수석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인유한 혁신위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네. 또 뭐 앞서서 뭐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등 이른바 친윤 인사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그 오찬이 열렸고 여기에 김기현 지도부와 지금 당 사역 그러니까 뭐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또 정책위의장까지 초청을 받아서 오찬을 했다. 뭐 이 장면 자체가 좀 그 말하자면 어떤 사인이 아니었느냐.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구체적인 거는 물론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건 글쎄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히지가 않는데 왜 강승규 수석은 누구보다 대통령하고 당 관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금 당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잘 아는 인사잖아요. 네. 그 인사가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건 뭐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힘을 실어주는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는 좀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에 이제 개각 대상에 지금은 이제 안 오른 상황이잖아요. 연말이나 뭐 연초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뭐 종종 이제 정부 강요나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여당 의총에는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일 의총도 이제 법무부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을 이제 이게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지금 정책의총 참석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제 여당 신고식 무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신고식만 하고 아직 데뷔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죠. 그리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제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뭐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원 장관이 어제 이 정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서 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또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뭐 이런 네. 해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원 장관이 그 전세 사기 피해 보고를 위해서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때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위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았는데 이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모자라 보인다 이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였고요. 네. 또 어제 정광훈 집회에 참석한 취지에 대해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 또 집회 참석 요청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측으로부터 받은 거지 전 목사한테 와달라고 요청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보다 중도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 자신이 추구하는 보수통합 대상에 정광훈 목사가 포함된 것은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네, 오늘 이제 관련 보도들이 나와서 좀 청취자들이
좀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요거는 중앙선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먼저 이제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이거를 정개특위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네.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획정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한 차례 다시 심의를 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서 나중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첫 단계로 이제 선관위가 만든 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다.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이 획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그리고 27만 3,200명 이하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가 분구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이 줄어들고 인천, 경기에서는 한 석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이 강원 북부에 무려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이른바 공용 선거구가 지금 이 선관위 가장 큰 선거구가 되겠는데요. 네, 선거 등장했는데요. 네. 속초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속초부터 서쪽으로 고성까지 쭉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선거구인데 이대로 획정이 될지는 사실 정개특위를 좀 가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 2016년 총선이죠. 그때 예. 이제 역시 비슷하게 강원 중부에 5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선거가 있었는데 예. 결국 뭐 지역 민심이나 또 이제 국회의원들의 좀 비판적인 어떤 반응 때문에 결국 그게 지난 선거 때는 다시 4개씩으로 쪼개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제한도 사실 있었던 게 이런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4개 시군 이상을 묶는 게 벌써 22개 선거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점점점 이제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줄어드니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선거구 획정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사실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또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네, 특히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대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폭이라도 수정이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선거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지금 현재까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역구도 모르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뭐 임시국회가 잡혀 있지만 지금 본회의를 언제 열지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임시국회 이사일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안 내용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특검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러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임시국회 일정을 언제 정할 수 있을지도 지금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획정의 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 뭐 정개특위 논의도 논의지만 이제 결국 여야 그 원내 지도부 간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당대표나 뭐 어떤 지도부 더 높은 선의 이제 지도부 간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에 뭐 이렇게 나와서 그걸 이제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었잖아요. 일종의 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뭐 AI 윤석열 그게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그거 앞으로 선거 때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었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또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이것이 가상의 정보다, 그러니까 AI로 만든 영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 90일 전부터는 이 금지하도록 한 취지는 이것이 이제 만약에 악용돼서 이를테면 그 후보나 그 정당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에 검증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폭발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기간에 제한을 둔다, 이런 취지의 입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기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네, 뭐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고 게다가 결국 이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시다시피 법 개정은 대통령 공포까지 이뤄져야 되는데 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라서 뭐 네.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지난 3일에 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옮기자 이런 내용의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게 되는데요.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데 이것이 결국 방통위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방송 장악이다. 그래서 결국 이 선거 방송까지 좀 어떻게 말하자면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뭐 더 많이 발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마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이런 입법이 추진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그 국회 그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박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가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네요. 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대법관 시절 판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서 주로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그루민 성범죄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던 데 대해 소송법상 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48세와 14세 아동 사랑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난 2017년 조 후보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 당시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서 성폭행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에 대해서 이제 당시 제3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속력은 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법리라면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서 환송을 해서 내려갔고 그걸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리상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 이 예민한 현안 관련 질의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이 판례에는 반대 의견이 많고 학계에서 반대하는 글도 많이 읽어봤다면서도 재판에 관계된 걸 미리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선 이 사건이 만약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담당할 사건도 되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데 대해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던 거죠? 네, 여야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그리고 이제 이 검찰 압수수색 남발은 지금 아무래도 주로 야당에서 제기를 했고요. 예. 여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제 판결이 지나치게 지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뭐 대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을 뒤졌는데 이재명 전 지사 관련 내용이고 김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이미 이 전 도지사는 그만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재해야 되는데 법원은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희도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의원이 윤미향 의원 사건을 예로 들어서 1심이 1년 5개월 걸렸고 조국 전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 이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른데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일반론적으로는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가보죠. 민주당 뭐 이상민 의원 탈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좀 내용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통합과 단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SNS에 올렸는데요. 예.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 강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출당 요구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게 이 자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만류하는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쓴 글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함께 힘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 세력을 배척할 게 아니라 끌어안음으로써 함께 총선 승리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3일 게시된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의 장애물 출당 요청 청원은 오늘 오후 기준으로 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네. 요점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모욕하고 있다. 더 이상 악성 팬덤 정치가 있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떠나시라. 이런 말하자면 출당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출당 청원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반응도 나왔죠. 네,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출연해서 한 말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 대해서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었다.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느냐.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당에 남아있고 당에서 또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는 그것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때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그 인터뷰에서 이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들 모두가 이 당의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른바 이 총리연대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두 번 만나 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다면서 정세균 전 총리도 짧게 뵌 적이 있고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깊숙하게 얘기가 더 들어가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당분간 좀 계속 시끄럽겠네요.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하다 전투에 휘말려 숨진 고 최병연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다른 희생자들의 유해는 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국원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 최병연 씨는 남태평양 타라와 섬 여기에 강제 동원됐다고 하던데요. 이 섬에 강제 동원된 건 언제였고 어떤 일을 강제로 시켰던 겁니까? 예, 이제 8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신 고 최병연님의 경우에는 1942년 11월 달에 동원이 되었다가 꼭 1년 뒤인 1943년 11월 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미군 상륙에 대비해서 네. 일본이 이제 섬 곳곳을 요새화하는 과정에 강제 노동에 투입이 됐었고 당시 이제 일본이 100만 병력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콘크리트로 쌓듯이 그 섬을 요새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투입됐습니다. 그 섬이 남태평양에 정말 한가운데 떠 있는 마셜 제도라고 하나요? 여러 개의 섬들이 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조그마한 섬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조선인을 강제 동원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근데 왜 조선인들이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사망한 겁니까? 타라와 전투는 이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 벌인 최초 대규모 상륙전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미군 3만 5천여 명과 일본군 4,800여 명이 맞붙어가지고
미군을 포함해가지고 6천여 명이 사망을 한 그야말로 격전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은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예, 일본군이 4,800여 명인데 예. 이 가운데에 1,200에서 300명 정도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일본군의 일종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본군은 그 총알바지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곳에서 사망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가 1,117명이고 상환자는 불과 1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800여 명 중에 3분의 1은 적어도 우리 그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 최병현 씨 유해가 8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까? 2018년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구구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계 진주현 박사님이 마침 계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발굴된 유골 중에 동양인의 것으로 보이는 다수 유해가 이제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옴에 따라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미 국방부에 이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기 전까지 미군은 발굴된 동양인의 유골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에 인계해 왔었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미군에 일본에 돌려주지 않는 유골 일부가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다행히 그 중에서 일치한 유족 DNA가 확인이 돼서 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번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발굴된 유해 가운데 일부만 지금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그 유골이 발견됐을 때 그건 일본 정부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이제 수습했다가 미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냥 큰 생각 없이 일본에 넘겨준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좀 서럽기 그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일본군 이름으로 끌려갔고 예. 그 유골이 다시 가해자인 일본에 인계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법을 제정을 해서 예. 일본으로서도 이제 이런 전몰자에 대한 그 수습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DNA 대조를 거쳐가지고 일본인들 것만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쉽게 말해서 폐지해오고 버려왔고 소각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갈 때는 강제로 끌고 가고 예.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난 뒤에는 일본인 뼈가 아니니까 모른 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몰지에 가서 유해를 수습하잖아요. 수습하면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감식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예.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일본인들이 당연히 이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을 거고 그걸 대조하는 작업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소각 처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수습 작업을 했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두개골과 치아 이외의 것은 현지에서 모두 소각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골이 오래 전에는 유전자 감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한 정도 기술 발전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 흩어진 유골들을 잘 보관만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네. 원초적으로 이런 기회를 모두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일본은 이 일본인이 아닌 사람의 그 피해자 유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사실 이제 일본 정부가 저지른 그 전쟁에 무고한 우리 조선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끌고 갔었을 때처럼 이제 살아서 돌려보내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유골이라도 고향에 또는 그 가족의 품에 돌려줘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놔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이 수습한 유해에서는 조선인 유골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유골 수습해서 한국인 피해자이다라고 알려온 것도 없고 돌려준 것 자체도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이 수습한 거는 몇 구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이제 타라와의 경우에는 네. 총 아시아계로 추정되는 145구 유해 시료를 확보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일부의 유골을 일본에 넘겨줬었고 네. 넘겨주지 않은 일부 유골 그러니까 그 한 군은 아니지만 뼈 152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예. 다행히 그 중에 그 타라와로 동원됐던 유가족 184명의 DNA를 확보를 해서 예. 그 중에 이제 단 한 사람이 일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100명이 넘는 지금 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것을 좀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라도 더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뭐 기대를 갖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좀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유골들이 소각이 되거나 이미 지금 뭐 유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말을 잊지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까지 보일 수 있는가. 아무리 식민지 국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동원됐던 군인 군속 사망자들을 합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일본국 식민으로서 일본국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한 것도 억울하고 강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예. 그 유골이 고향 땅 가족 품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죽어서까지 일본 전범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예. 합사된 채 구청을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굳이 민족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야말로 반인도적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인들의 유해는 수습해서 신원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주장하기로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 아닙니까?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골라냅니까? 일본이 전쟁이 끝나자 그야말로 이제는 당신들은 뭐 남은 나라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 태평양 전쟁에 그 동원됐던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지금 1,000명 수준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 수준인 거죠. 국외로 강제 동원된 숫자만 하더라도
1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오키나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이런 등지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그냥 못 돌아오고 숨진 피해자들이 군인군 속에서 2만 2천 명, 노무자 1만 5천 명 등 학계에서는 최소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이제 일부 유해가 유골이 돌아온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으로 동원됐던 피해자 중에 극히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사할린으로 동원됐던 피해자들 중에 극히 일부 정도가 수습이 봉헌이 됐지만 예. 다수가 끌려갔던 남태평양이랄지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를 통틀어서 이번에 어제 봉헌됐던 이분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선만 하더라도 1117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데 그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숫자가 1116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한일 관계도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본도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유골 봉헌 문제에 무심했는가, 일본의 책임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이런 갈등이나 또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걸 다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명과 또 죽은 사람 유골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 설득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일단은 1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네.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요? 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국내외에서 네. 일단 경고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한국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가 어느 수준이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한국은행이 이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대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집값이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지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네. 지금 여성 한 명당 평생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2050년부터 역성장하고 2070년쯤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이 분석이 나왔고요. 또 이제 어떤 것이 나왔냐? 이대로 가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되는 2050년에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마이너스 행정을 이어갈 확률이 70%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지나치고 높은 집값이나 빠듯한 양육 환경,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육아를 기피한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환경들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돼야 그래야 여성 1명의 합계 출산율이 1.6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젊은 분들 이제 지금 가임기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20, 30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근데 그 미혼자의 47.2%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거비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연상시킨 그룹의 결혼 의향은 또 4%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적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혹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씁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쯤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네. 또 경제 분야에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똑같은 경고라는 키워드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경고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의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중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데요.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사상 최고치인 것이고요. 중국 성인 854만 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중국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 중국 노동자 전체의 1% 정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570만 명 정도였는데 그때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도 다 막히게 되고 비행기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다 차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또 중국이 개인 파산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 예. 채무 불이행자가 개인 회생을 받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개인의 채무 불이행 급증이 결국 소비 여력, 그러니까 중국 전체 소비 여력을 둔화시켜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참 걱정이네요.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2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아마 벌써 작년 이맘때도 이 키워드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네. MMA라고 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의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인천 영종도에 K-팝 전문 아레나인 인스파이어 아레나라는 곳이 생겼는데 이게 처음으로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 12,000명 정도의 관객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다 보니까 네. 사운드나 객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많은 이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상 부분에서는 뉴진스가 5관왕을 차지했고 NCT 드림이 4관왕, 또 올해 신인으로는 제로베이스원과 라이즈가 공동 수상했고요. 올해 앨범은 아이브가 이제 올해 4월에 발표했던 정규 앨범 아이브를 통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과 관련돼서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K-팝에서 K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팝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요즘에 우리나라 K-팝을 들어보면 네. K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이유냐? 네. 첫 번째 일단 가사가 한국어 가사가 계속 줄어듭니다. 영어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예 이제 한국어가 없는 영어곡이 발표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팀이 지금 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노래 같은 경우에도 100%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차트에서도 좀 1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 K가 없어지는 팝이 아니냐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이 없는 K-팝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 게 K-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K-팝의 시스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뭐 연습생부터 키우는 이런 게 이제 해외에는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블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예. 그런 팀들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 이런 팀들을 계속하고 컨텐츠를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K-팝 분야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현지화라는 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메시지,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서의 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네. 이런 거에서 이게 제대로 된 가사가 이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곡에 대한 권리도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의 작사가나 아니면 외국의 스타일을 맞추다 보니까 외국 작곡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즘에 지분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좀 글로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런 데에서 BTS가 이제 1등을 하고 막 그런 부분을 봤었잖아요. 예. 근데 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 라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라틴은 라틴 팝이라고 아예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원래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음악들이 빌보드 전체 순위에 갔었는데 예. 이번에는 K-팝 부분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K-팝 부분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서 상을 주지 전체 상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K-팝이 세계화가 되긴 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성장 통해서의 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막 뒤섞이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뒤섞이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또 생기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시스템만 가져갈 거면 그냥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재난 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진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의 규모가 4.3으로 추정이 되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갔어요. 왜냐하면 내륙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가 어디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벽 시간 오전 4시 55분이다 보니까 SNS에서는 전 국민 강제 기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킨 것이다라는 부분과 네. 아니 거기에서 일어난 게 우리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견들이 좀 SNS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규칙이나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예. 재난 문자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모든 전화기가 울리잖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군대에서 휴대폰을 뺏겼다라고 하는 군 장병의 사연이 전해진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군에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주고 이걸 보게 되는데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어떤 몇 명이 이른바 투폰,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래 사회에서 쓰던 이 전화기를 가져가서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반납을 갑자기 안 하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 문자가 울리니까 예. 몇 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 때문에 아예 모든 생활관 전체 인원이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 금지됐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군 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장병들에게 이 휴대전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좀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휴대전화 다 쓰게 하고 기상이나 이런 것도 삐삐삐삐 울려가면서 네. 기상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어쨌든 일어나는 이번 재난 경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난이 진짜 재난이면 네. 아무리 소리가 시끄러워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사람들이 빨리 피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SNS에서는 오히려 이 기상청의 대응이 박수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진 발생 2초 만에 관측에 성공했고 8초 만에 1차 분석을 끝내서 재난물자를 발송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0초 내에 이런 것을 발송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로 잘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4위지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네. 키워드는 대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요소수 생산, 그러니까 요소의 생산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네.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당국이 한국의 수출을 막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운전자분들, 특히나 이제 경유차 운전자분들이 구매를 갑자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그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냐. 요소수 대란 이후에 수입선이 다변화돼서 원래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67%까지 떨어졌대요. 네. 근데 다시 지금 90%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보다 중국이 싸고 가까워서 이게 괜찮았다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한 중국이 이슈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난번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미 3개월치를 확보해놨고 예전과 다르게 원하면 언제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 특히나 그때의 어떤 대란을 겪었었던 어떤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SNS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도 중요하지만 네. 수급이 자연스럽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수급은 불안정하지 않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시는데 2배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유통만 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 소비자들 특히나 이런 운전자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위 주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가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추위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보통 추워지면 두꺼운 양말, 뭐 부츠, 장갑 이런 거 많이 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손과 발에 이제 땀이 나도록 장기간 착용하고 만약에 통풍을 안 지켜주면 오히려 무좀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좀 환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어그 부츠라고 그러죠. 이제 상당히 두꺼운 부츠들 신으실 때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따뜻하지만 무좀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아, 그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땀이 차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추워지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빨간색 자선 냄비잖아요. 기부하는 것들. 올해도 지금 구수해군의 거리 모금이 시작됐는데 기부 행렬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결국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기부단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몰라서 이거를 기부를 잘 못하겠다라는 의견들이 SNS나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이제 법정 모금 기금이다. 본인들은 보건복지부 감사나 국정방사를 감낸 나눔 플랫폼으로서 기부금의 94%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내가 낸 모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명확한 피드백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서 소액 기부한 것까지 어떻게 사용처를 다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기술적 문제나 아니면 신뢰,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나저나 전 그 생각 별로 안 했는데요. 겨울 되면은 저 부츠 신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발 시렵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무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걸려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좀 무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밤에 1cm 미만의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끔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영하 1도, 광주 3도, 서울 4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차차 최고 3.5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3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성아무개, 나이는 62세, 고향은 전남 담양. 성씨는 유흥주점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1990년대 광주 동구 옛 시청 사거리에 있던 이 주점에서 경찰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주점이 전남경찰청과 거리가 멀지 않아 경찰들이 자주 찾았다고 하는군요. 이때 만난 경찰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후 성씨는 광주의 한 경찰서 교통규제시설위원회 위원에 임명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씨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찰 총경급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승진 전보 인사가 난 뒤에도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씨와 경찰 고위직들이 단지 친한 사이를 넘어 인사를 청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2년 전 1월 전남경찰청 승진인사에서 인사 고과가 좋았던 몇몇 간부들이 탈락하자 경찰들 사이에서 성씨가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를 등에 업은 성씨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여러 개 골프 모임을 이끌며 경찰 고위직, 자치단체장, 유력 정치인들을 하나로 엮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자재납품, 공조기, 건설 등 7개 업체를 운영하며 전남 지역 자치단체 광곡공사를 따냈는데 업계에선 수주 규모가 100억 원대 이상일 거라는 추측이 나돈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수사 무마를 미끼로 접근해 공사를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성씨에게 외제차와 현금 등 18억 원을 주고 가상자산 사기범의 수사 무마를 청탁했던 브로커가 지난해 7월 검찰에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성씨의 검은 인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검찰 수사관 1명, 경감급 경찰 간부 3명 구속.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몇 명이 더 사법 처리될지 모르는 유흥주점 악기 연주자가 검찰과 경찰, 지역 정가까지 뒤흔든 사건의 브로커로 변해가는 과정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지금 어디에선가 제2, 제3의 성아무개가 움직이고 있을 걸 생각하니 조금 섬뜩한 기분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tay in the shadow.
crosses on wooden doors. If you float, you burn. Loose talk around tables. Abandon all reason. Avoid all eye contact. Do not react. Shoot the messengers. This is a low-flying panic attack. Sing a song of sixpence that goes. 오늘 발견에 이어서 라디오 헤드의 Burn the Witch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0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흔히들 사회생활 하려면 줄, 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현실을 들으면 한숨이 나오고 무서워져요. 공정한 세상은 정말 꿈일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인맥이면 다 되는 건가 할 때가 있죠. 이 인맥이 정말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요. 이건 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종의 이제 공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몇 년 사이에도 이뤄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딘간 또 있겠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된다라는 건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정말 그런 사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한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작년에 인구 10만 명당 25.2명입니다. 네. OECD 평균이 몇 명이냐면 10.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증 정신질환자 숫자가 2021년에 65만 명이 넘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숫자는 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하고 2년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요즘 현대인은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굉장히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거 이거 뭐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조금 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정부 목표는 OECD 1위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전 과정에 거쳐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거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은 8만 명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을 포함해서 국민 100만 명에게 오는 2027년까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민간의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투입해서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10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했었는데 이거를 20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층에게는 2년마다 단축해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검사 대상 질환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3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급한 상황에서 24시간 출동하는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에 17개 시도에 설치합니다. 예산은 내년에 3,86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을 그런 때 시스템이 갖춰져요. 그럴 만한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잘 선별이 되어 있는가 이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 정책이 얼마나 잘 지속적이고 또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하게 되는 네. 사법 입원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라고 밝혀서 사실 이 문제는 인권 침해를 둘러싼 네, 얘기들이 논란이 좀 계속 됐던 있었거든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되네요, 논란이. 예. 이게 사실 정책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세에서 34세 청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청년은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노년 60세 이상 노년들은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자 수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 숫자로만 보면 60세 이상 노인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 또 지금 관련 관리가 가능한 건지 그 대책을 지금이라도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다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조현병 20대, 우울장애 30대, 조울증 40대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이 20대 때 주로 발병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수 초기에 개입을 해서 네. 이후에 발전할 가능성들을 좀 많이 줄여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미국 연준 발표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금값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온스당 지금 2,1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네. 미국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지난 현지 시간으로 3일 금 현물 장중 최고 거래액이 온스당 2,136달러 3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최고 가격이 2020년 8월 7일이거든요. 장중 최고치가 2,072달러 50센트였거든요. 그리고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2,100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 그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보다 1.94%가 오른 87,31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장중에는 87,91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014년 3월 24일에 그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제일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금 거래량이 2kg이 넘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1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전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75g 예. 37만 2천 원으로 그 전날 대비해서 4천 원이 올랐거든요. 한 돈이 37만 원이에요. 네, 37만 원이에요. 정말 많이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3.75g당으로 생각하시면 금세 네.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으실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최고값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으면서 월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달 금 거래량이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가상화폐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갔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까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이제는 좀 하락으로 좀 내리는 것을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금값 강세를 좀 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예. 적어도 올리지는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커졌고 미국의 네. 금리 인하가 가져올 달러 약세 반대로 금값은 이제 둘 다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네. 달러 약세가 오히려 금값을 반대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10월부터 중동 정세 불안감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온수당 2,089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금값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기조의 금값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전망입니다만 네. 내년에 금 가격은 강세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완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 가격이 지금 2,060달러를 온스당 돌파를 해서 신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고 또 중국이 금시장에서 큰 손인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 전망에다가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또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금을 사둘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보면 금 사놨더니 별로 뭐 이익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이럴 땐 또 갑자기 또 오르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늠을 못 길게 하겠어요. 보면 금값은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건데 투자로 금 투자를 잘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세금도 모금 있죠.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데요. 예.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게 또 나중에 교환했을 때 투자 가치가 얼마나 남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남아 있는 거고. 제가 왜 웃었냐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금부치가 좀 있었는데. 다 파셨군요. 그럼요. 보통 집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 돈이 모자라면은 팔게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못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지요.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 선수 지금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 등장했던 피해 여성이잖아요. 네. 그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신체를 노출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영상 통화의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 장면을 몰래 저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황 선수의 그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포렌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인데 영상 통화에 등장하는 여성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피해 여성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영상 속의 여성을 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녹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기존에 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영상과 다른 추가 동영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도 지금 혐의를 추가했는데 황의조 선수가 이 합의가 있었다. 기존의 피해 여성과의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번에 영상통화로 음란물을 저장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좀 추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네.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가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영상통화 같은 경우도 황의조 선수가 메시지나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는지 포렌식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처럼 정말 몰랐다. 그리고 몰래 저장한 거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사자가 지금 동의했다고 자꾸 본인은 주장하지만 그 발언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동의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가 한 명이 더 나오게 예. 되니까. 하여튼 뭐 지금 국가대표로 더 당분간 못 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사건이 커지면 황의조 선수가 정말 계속 선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까지 좀 되네요. 네. 근데 지금 뭐 황의조 선수의 얘기만 했지 그 이전에도 뭐 불법 촬영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촬영이요? 그 적발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한국의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2018년 6,080여 건에서 2019년에는 5,800여 건, 2020년에는 5,100여 건으로 줄어들다가 네. 2021년에 6,500여 건, 그리고 작년에는 7,100여 건으로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37,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네. 단순 산술적으로. 하지만 알려지기가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4월에 대전의 30대 남성이 헬스장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헬스장의 트레이너였는데요. 이 트레이너는 개인 운동 수업을 받고 있는 여성 회원들을 표적으로 해서 낮에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회원 한 명을 담당해서 가르치는 개인 운동 수업이 끝난 뒤에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 여성들이 그 누가 찍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사자가 자신의 트레이너인 이 남성인지 몰랐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상황이고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범행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자가 판결문 열람 시스템, 대법원의 열람 네. 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문 18건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촬영 당사자 네. 동의받지 않고 하는 촬영했느냐, 거. 그리고 촬영한 거를 만약에 유포시켰느냐, 네. 그것도 뭐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아마 양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다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형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당사자 동의받지 않고 유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예. 근데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도 엄하게 처벌을 해야 피해 여성들이 사실 그게 뭐 어디
뿌려지기만 하면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뭐 네. 카메라로 찍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찰칵 소리가 나죠. 네. 예.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찍는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데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네. 그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료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응답자 3,851명 중에서 3,281명, 85.19%가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대하는 비율은 14.8%에 그쳤습니다. 의외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답변이 85.27%였는데요. 아기가 잠을 자거나 반려동물 등을 찍으려고 할 때 이 촬영음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2004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보면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불법 촬영 범죄율도 줄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률은 10년 동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 인식을 바꿔야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촬영음을 강제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 범죄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신종 몰카를 규제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네. 이른바 뭐 중국 폐렴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거 국내에서도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폐렴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요? 예,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감염자 숫자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보건당국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 설명을 했어요. 네. 다수의 어린이들이 PCR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주로 호흡기 질환인데 심각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균하고요. 바이러스의 중간 영역의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폐렴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연약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감염이 되고 기침이나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폐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내 환자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예, 이 요즘에 감기나 독감을 의심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다수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환자가 11월 첫째 주에 173명에서 11월 넷째 주에 270명으로 1.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3, 4년 주기로 유행을 하고요. 5살에서 9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 유행 때보다는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인데요. 이 최근에 유아와 학령기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증상은 감기랑 비슷해요. 열, 두통, 콧물, 인후통인데 감기는 보통 한 일주일 약 먹으면 일주일 뭐 아니면 7일이라 뭐 이런 네네. 농담 같은 네. 얘기도 있는데 보통 감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앓잖아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는 3주 이상 이어지기도 하고요.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으니까 주의 깊게 보고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아 감염병은 순식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나 타이완 등의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비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건 항생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저것 지금 다 막 유행한다는 얘기 네. 나오니까요. 뭐
감기 걸린 사람도 많고 독감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걱정되네요. 올겨울 좀 무사히 잘 났으면 좋겠는데. 제주 여행을 가서 사진 찍다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 사실은 제주에 가면 아름다운 비경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난달 25일에 서홍동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8m 아래 갯바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해경이 출동을 해보니까 머리 출혈도 있었고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장소인데요. 예. 그 핫스팟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잘 나오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해안가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중심을 잃으면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들이 이렇게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위험지대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블루홀이라 그래서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가 있는데 여기가 암초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절벽 아래에 3, 4m 깊이의 물웅덩이인데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진짜 하늘색으로 물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곳이어서 입소문을 탔었는데요. 밧줄 하나 의지하고 내려가야 되고 수중암초가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 당산봉 생이기정도 역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곳, 그 행동을 가급적 하시지 않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참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장무이라는 역사 속 인물 아십니까? 역사를 공부하거나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요. 장무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의 악령을 깨운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 장무이라는 인물이 누구이고 어쩌다 식민사학을 불러일으키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무이라는 인물 저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렇죠. 예, 1700년 전 그 황해도 사리원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 이분의 정치를 하려면 시계를 114년 전 1909년 10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당시 그 통감부 고건축 촉탁이었던 세키노 다다시가 그 평양일보 사장으로부터 뭔가 대동강 남쪽 강변에 고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분 2기를 조사를 합니다. 네. 그 결과 놀라운 게 뭐냐면 벽돌로 만들었는데 무덤방을 거기서 보면은 청동 거울이라든가 무기라든가 한나라 동전인 그런 오수전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서감동 벽돌 무덤이라고 했고 한 달이 지난 11월에도 이 도쿄대 조사팀 이만희씨 유류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같은 형식의 무덤을 그 조사를 했어요. 그걸 네. 서감동 을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두 발굴단이 그 이 두 곳의 벽돌 무덤을 모두 고구려 고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구려 도읍지가 평양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예.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몇 개월 뒤에 인류학자였던 예. 도리 류조라는 일본인이 반론을 폈는데 이 도리 류조가 자기가 1903년하고 5년에 그 옛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에 있는 그런 그 지안에서 본 고구려 고분과 지금 두 분 저 발굴단이 조사했던 대동강변의 벽돌 무덤 구조가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이건 고구려식 무덤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무덤 형식도 벽돌 무덤이고 그 출토유물도 한나라 고분을 쏙 빼닮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도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낙랑 고분이 확실하다. 한나라 고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무덤 형태가 뭐 확연하게 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우리가 알지만 적석층이잖아요. 돌무덤이고 그렇죠. 예. 그 중국 한나라의 경우는 벽돌 무덤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접 현장에서 본 도리 류조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 국내성에서 봤으니까. 근데 당시 학계 주류가 세키노 다다시였거든요. 그래서 세키노 파들이 도리를 두고서 인류학자인 당신이 뭘 하냐고 이렇게 자꾸 뭐 일축을 하고 뭐 야단치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굉장히 깔아뭉개고 막 그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목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 학자들이 처음부터 한국 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입증하려고 평양의 낙랑고분을 처음부터 마구
파헤쳤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설이었는데 네. 그러나 초창기에는 오히려 그 일본 학자들이 평양의 낭랑고분을 고구려 고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이상하네요, 뭔가. 그러니까 세키노는 한반도에 한사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좀 무시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키노도 역시도 그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313년까지 평양에서 한강 이북까지 그 사이에 한사군이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키노는 1909년과 10년만 해도 대동강변의 벽돌 무덤인 낭랑고분으로는 여기지 않고 고구려 고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일제 낭랑군 이 유적 조사가 처음부터 이게 뭔가 계획하에 시작된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역사의 타율성,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제 대대적인 그런 한사군, 낭랑군 조사 되게 그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장미라는 인물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때가 1911년 10월이었어요. 세키노 다다시가 서울의 이화원과 박물관에서 소장 유물을 검토하다가 명문 그 벽돌을 하나 봤는데 여기 보니까 황해도 봉산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태강 원년 3년 3월 왕씨가 만들었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벽돌이었는데요. 네. 이 태강은 중국 서진의 연호인데 그 뭐 태강 원년이라고 하면 280년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쎄가지고 세키노가 예. 황해도 봉산으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1911년 10월 15일인데 봉산의 그 사리원역 인근인 은파에서 고분을 발견하고 벽돌을 확인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사리원역 동남쪽의 철로변의 논 사이에서 뭔가 고분으로 보이는 수상한 둔덕을 확인하는데 누가 봐도 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하게 이렇게 네, 무덤이 둔덕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네. 기차에서 내려서 둔덕으로 달려갔는데 단번에 어양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런 벽돌을 수습합니다. 어양장요. 예. 이 어자가 무슨 어자입니까? 어양이 뭐냐면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지현, 그러니까 하북성 계현이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어양장이라는 것은 어양 출신, 중국 사람이다. 중국 출신의 장씨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벽돌이었죠. 예. 그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 벽돌도 왕씨고, 예. 근데 여기서 발견한 벽돌은 장씨고, 그러니까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 발굴에 들어갔는데 예.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도구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긴 하지만 무덤 안에서 여러 종류의 그 명문 벽돌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그 벽돌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벽돌의 한 면이나 보통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찍듯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길래 이렇게 놀라게 한 면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강면에 막 이렇게 세로에도 써 있고 막 그랬는데 한 개의 벽돌도 아닌 여러 점의 벽돌에서 새겨진 대방태수 장무이 벽돌이라는 명문이 드디어 장무이가 나오네요. 특히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덤 주인공이 대방태수 장무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 이 고분의 명칭이 장무이묘다라는 명칭이 붙었고 그리고 이 명문을 보면은 무신년이라는 간지로 해석될 수 있는 명문 기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무덤 주인공의 장사를 위해서 장르를 위해서 그 벽돌 무덤을 조성했음을 알린 일종의 에도문 형식의 그런 명문 벽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출토가 됐습니다. 에도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천생 소인이 군자를 공양하니 1000명을 시켜서 그 벽돌을 만들어서 부모를 장사 지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슬프다. 부인 또는 그분께서 갑자기 백성을 등지시니 백성이 수심에 차 날마다 밤마다 평안치 않고 영원히 무덤에 계시니 애통함이 인정을 찢는 듯하다라는 그런 에더문 같은 그런 명문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8월 28일 벽돌을 만들었는데 80석주 이게 단인 것 같아요. 80석주가 들어있다라는 명문도 있고 그리고 태수의 바로 밑 부하가 주부라는 그런 관직인데 네. 그 조주부가 전돌 제작을 주관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에 눕지도 않았다라는 벽돌도 있는데 뭔가 상간의 무덤 조성을 위해서 벽돌을 찍어내면서 불철주야 뭐 그런 작업을 한 그런 조주부라는 그런 인물의 어떤 노심초사 이런 것들도 보이는 그런 명문이었죠. 근데 이렇게 벽돌에다가 많은 글자를 찍어 넣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돼서 여러 곳에 소장된 장무이묘 출토 전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것이 14종에 81점 그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11종에 54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발굴단이 요 장무이묘만 조사한 건 아니라 예. 주변에서 그 주변에서 지탐리 토성이라는 걸 조사했더니 장무이묘와 같은 유물 비슷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더라.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여기에
한사군 중에서 대방군의 존재가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또 우린 낙랑군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대방군은 좀 생소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방군의 존재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 이제 통설을 꼽자면 기원전 108년 무렵에 설치된 한사군이 낙랑군, 진범군, 임등군, 현도군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네. 그중에 진범군의 한 현이었어요. 대방군이. 그런데 기원전 82년에 낙랑군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기원 후 3세기쯤에 그 중국인인 공손광이라는 사람이 대방군으로 승격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기원 후 313년에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 군에 의해서 소멸될 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유지를 했던 그런 그 군입니다. 그러면은 딱 100년 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아까 그 무신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명문벽돌에 등장하는 대방태수 장무이하고 그 무신년 간지를 연결하면 그것이 288년 무신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대방군이 313년에 소멸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무신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렇다면 장무이묘 인근에서 확인된 지탐리 토성이라는 곳은 뭐냐? 대방군의 행정관서가 있던 무슨 군청이라든가 읍성이라든가 그런 도읍 같은 그런 것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 중에 하나인 대방군의 중심 지역이 바로 황해도 봉산이다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일본 학자들이 시선을 이게 나왔으니까 시선을 이제 대동강 쪽으로 옮기는데 네. 황해도가 대방군이면 그러면 그 평양 대동강변이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건 낙랑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대동강변에 예전에 발견됐다는 1, 2년 전에 발견된 그런 전돌 무덤이 이게 고구려 무덤이 아니라 낙랑고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노를 신봉하면서 도리 류조의 견해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을 했던 일본의 주류학자가 이제 술렁이게 되고 예. 입장을 이제 서서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무이라는 인물이 식민사학의 악령을 깨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9년 11월에 새끼노 다다시에 이어서 대동강변의 서감동 을분을 조사했던 아까 얘기했던 독교대 이만희씨 류가 먼저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네. 1909년에 조사했던 서감동 을분의 주인공이 처음엔 고구려라고 했다가 예. 낙랑군으로 이제 낙랑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을분에서 나온 칠기 허리띠의 명문을 보니까 왕 X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예.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건데 예. 중국에서 건너온 낙랑 왕씨다라고 이제 관련을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류학계를 대표하던 새끼노도 은근슬쩍 이제 낙랑서를 개진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1912년에 장무이묘를 조사하면서 이 장무이묘를 보니까 1909년에 자기가 대동강변에 조사했던 그런 서감동 그런 전돌 무덤과 같다. 이거는 뭐 중국 고대 그 한나라 무덤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빨리 태도를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학설 세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1909년 당시에 고구려 무덤으로 규정된 서감동 고분이 새끼노에 의해서 이제 낙랑 고분으로 수정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이른바 대방태수 장무이묘의 나비효과 이것은 정말 낙랑 광풍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이 낙랑 찾기에 이제 그 일본 학계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1913년 이만희 씨하고 짝을 이뤄서 대동강 남한의 밀집한 그런 고분군의 한가운데에서 낙랑 토성을 발견을 하고 이어서 이제 평남 용강에서 토성과 함께 점재현이라는 신사비가 발견됐는데 이 점재현이 낙랑군 25개 현 중에 하나의 전재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낙랑이구나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식민사학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학계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환호를 했겠죠. 그래서 예.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313년까지 무려 421년간이나 한반도 서북쪽을 지배해왔던 한사군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반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뜩이나 한국 역사의 타율성, 정체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일제가 옳지구나 하고 이제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그 고적조사 사업을 벌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평양 일대 낙랑 고분과 대방군 거기가 영순위로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네. 이 조선에서 단군 신화의 어떤 건국 신화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설하다 그냥. 비교적 연대가 명백한 것은 한사군 시기가 처음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발굴해야 된다라고 나서게 된 거죠. 뭐 고조선은 물론이고 뭐 우리는 아예 그냥 옛날에 고대 역사 자체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한사건부터 한국 역사가 그렇죠. 그 시작됐다라고 다음부터 시작된 거니까 결국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취급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방 낙랑군의 영역으로 치부가 됐던 그 서북한 일대가 발굴에 광풍이 불어닥치고 발굴을 하게 되니까 도굴도 뭐 광풍이 불어닥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4년까지 이른바 발굴 조사로만 파헤친 낙랑 고분이 무려 93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무의 묘가 어떻게 보면 식민사학의 악령을 일깨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무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무이라는 이 사람이 언제다 뭐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1700년 전 사람이니까 사실 억울하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장무이 묘를 둘러싸고 최근에 흥미로운 견해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정설로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이 무덤의 조성 시기가 288년이 아니라 348년이다라는 해석이 통설로 인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60합자가 지금 뒤로 밀린 거네요. 그 연도가 중요한 게 288년이면 대방군이 존재했던 시기고 348년이면 대방군이 소멸한 게 313년이니까 소멸한 지 35년이 지난 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조성자도 달라지고 이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대 발굴자인 세키노 역시도 의심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뭐 그냥 288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장미묘로 확정을 한 건데 그 최근의 연구는 뭐냐면 무덤 형태를 연구를 해봤는데 새로운 차관점이 발견됐더라. 무덤벽이나 천장을 보니까 석회가 두껍게 깔려 있는 걸 확인하고 이런 그 석회가 두껍게 깔려 있는 거는 덕흥리 고분과 같은 그런 고구려 고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양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덤을 가만히 보면 100% 벽돌 무덤이 아니라 지붕만큼은 돌판으로 덮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중간 뭐 섞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구려인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식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해야 이것은 되는 이제 건가요? 벽돌 풀어서 돌덮개라는 절충형인데 이것이 그 대방군 멸망 후인 4세기 때 무덤 고구려 무덤에서 보이는 형식이다. 전형적인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립묘라든가 이런 고분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냐면 무덤의 평면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무덤의 겉모양 크기에 비해서 매장 주체부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도 고구려적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구려의 태왕릉, 그다음에 강서산묘, 호남리 사신총 뭐 이런 것들이 고구려적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미묘가 대방군 멸망 후에 그러니까 조성된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미묘와 가장 유사한 고분의 형태가 고구려 국내성이 존재했던 지안의 우산 3319호 고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매당 주체부는 벽돌로 쌓았고 석회로 쌓아바르고 막 그랬는데 명문기화에 보면 355년, 357년으로 읽을 수 있는 간지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연대 중국제 도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장미묘 역시도 대방군이 소멸된 313년 후에 조성이 됐고 무신년 간지가 맞다면 288년이 아니라 348년이다. 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통설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무이라는 인물은 어디 역사서의 기록에 책에 기록이 없습니까? 장무이가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장무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1951년에 발견된 황해도 안악 3호분의 벽화를 보면 주인공이 동수라는 인물인데 거기에 직책을 나열하는 와중에 호무이 교위라는 관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무이도 장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무이라는 관직명을 붙인 케이스다라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씨성을 가진 무이란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방군이 왜 소멸한 후에 죽은 사람한테 태방태수라는 관직을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무이묘뿐만이 아니라 평양에서 발견된 벽돌 무덤 가운데 독립묘라고 있는데 여기도 353년에 현도군을 관할하는 태수인 독리가 만들었다라는 명문 벽돌이 확인이 됐는데 이 현도군이 기원전 75년에 쫓겨갔거든요. 그런 사람이 현도군 태수라는 독리가 400년이 지난 353년에 부활됐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 관직을 다시 쓴 거예요? 그렇죠. 안악 3호분의 동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독리묘의 독리, 그다음에 장미묘의 장무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 옛날 가문의 과거의 관직을 끌어다 썼거나 무덤 주인공을 예우하기 위해서 얹어준 예우 관직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뭐 한 번 관직이면 무슨 장관님, 한 번 국회의원이면 무슨 국회의원님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부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딱 한 번 해도 평생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방태수 장무인은 벽돌의 명문처럼 중국 어양 출신으로 거의 대방군에 파견되었다가 대방군이 소멸한 후에 고구려에 정착한 인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의를 요즘 직책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군관 정도 뭐 그런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의라는 뭐 무의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동리가 아까 얘기했던 동수의 직책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뭐 예. 수십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짧게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죠. 우리가 불러서 쓰는 거네요. 예, 그래도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런 직책들을 이렇게 막 붙이고 그 죽은 사람의 예우라는 거죠. 우리 러시아 사람들 이름 그렇잖아요. 조부 때부터 이름 다 붙여가지고 이름 짓잖아요. 맞아요. 그런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출신은 중국이지만 고구려에 정착했으니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악 삼업은 벽화의 주인공 동수의 뭐 어떤 그 국적을 가지고도 중국인이니 그럼 뭐 고구려인이 해갖고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촌스럽다 요즘에는 그런 그 설이 많아요. 이게 장무회를 두고 중국인이 한국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따지는 건 옳지 않다. 외국인이라도 이 땅에 정착해서 수십 년간 터전을 젓고 살았으면 그것이 한국인이 아니냐 뭐냐 이거죠. 지금 관점에서도 그렇잖아요. 100년 전 50년 전에 귀화한 중국 사람을 중국인이라고 합니까?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막 논란을 만들고 중국인이다, 조선인이다,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렇게 옳은 그런 뭐 논란이 아니다. 네. 하기야 뭐 그 시절에 어디 뭐 요즘 뭐 휴전선 철책처럼 그렇게 철책을 그어놨겠습니까? 뭡니까? 그냥 사람들 막 다 건너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국경선도 이렇게 뭐 했을 그렇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맞아요. 점에서 이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흔적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